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57편 흔들리는 왕권. 정원 연간에 발해는 동남쪽 동경으로 도읍을 옮겼다. 신당서 북적열전 발해편에 나타난 구절입니다. 당나라 연호로 정원 연간이면 서기 785년부터 804년까지 기간에 해당하니까 발해 문왕 49년 무렵에 수도를 상경 용천부에서 동경 용원부로 이전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애당초 중경에서 상경으로 도읍을 옮긴 것은 당나라 내부에서 일어난 알록산이 난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왜 이 시기에 동경으로 또다시 천도를 했을까요? 동경은 두만강 맞은편에 있는 오늘날의 길림성 훈춘 지역입니다. 이전의 수도였던 상경을 중심으로 보자면 동남쪽의 해안 지역으로 한참 치우친 곳으로 천도를 한 셈이죠. 고구려 연구재단 임상선 연구위원과 동국대 윤명철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죠. 훈춘이라는 곳은 그 전에 고구려 시대 때 책성이라고 해서 고구려 동북방의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훈춘으로 발해가 수도를 옮겼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전에 고구려가 중시했던 지역, 또 하나는 그쪽 지역에 상당한 고구려 유민이라든지 고구려 문화 이런 요소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천도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고구려적인 요소, 고구려적인 문화 이런 거와 관련시켜서 천도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적인 특성이긴 하지만 훈춘이라는 지역 자체가 신당서에 보면은 발해가 일본으로 가는 일본도라고 하였습니다. 이 지역에 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일본 열도와 교섭하는 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발해는 전 시대 어느 수도를 어느 지역에 놓든지 막론하고 일본 열도로 출항하는 항구를 한 세 가지 정도로 비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테면은 바로 두만강 하구 위쪽에 있는 그라스키로 염주 지역이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두만강 하구이고 세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북청으로 하고 있는 남해부가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출항했다고 보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역시 두만강 하구거든요. 그런데 바로 훈춘이 두만강 하구랑 직결돼 있어요. 그래서 수도를 일시적이지만 옮긴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일본 열도로 통하기 가장 좋은 바다로서 바다의 항구에 외양을 가장 가까이 둔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동경이 상경보다 일본과 교류하기에 유리한 지역이라는 점을 수도 이전의 이유 중 하나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경 천도를 하고 나서 그 이전보다 일본과 사신교류가 더 활발했다는 기록이 없는 터에 단순히 일본으로 가는 배를 띄우기에 좀 더 유리하다는 점 때문에 도읍지를 옮긴다, 천도의 배경으로 삼기에는 어딘가 좀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대대적으로 징발해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한 끝에 상경성을 구축했던 문왕이 천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대역사를 감행해서 도읍지를 옮긴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음직한데,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동경천도의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해 줄 만한 어떠한 기록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동경으로 수도를 옮긴 때가 문왕이 즉위한 지 49년째가 되는 해라는 점을 감안해서 한 가지 요인을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왕의 그 연령으로 봤을 때도 고령, 나이가 상당히 후반기에 되기 때문에 문왕의 이러한 연령이라든지 대내적인 상황과 관련시켜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문왕으로 봤을 때 이 시기는 전체적으로 이제 후반기에 해당되고, 또 사람의 일반적인 그런 연령으로 봤을 때도 이제 나이가 후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정 장악력이라든지 이러한 점이 다소 떨어질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문왕이 돌아가신 뒤에 그 뒤에 일련의 왕위 계승과 관련시켜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이 시기에 발해 내부에서 귀족 세력의 일정한 득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발해 조정 내부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도읍으로 삼고 있는 삼경이 궁실은 화려하고 당나라와 통하기에는 유리할지 모르나 일본으로 배를 띄우기에는 여러모로 불편합니다.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오? 그럼 천도를 하자는 얘기 아니오? 못할 것도 없지요. 도읍을 옮긴다는 것은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대역사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까?
지난번 중경에서 상경으로 천도할 때에야 안녹산 일당의 반란으로 나라에 해가 돌아올 것이 염려돼서 부득이했지만 이제 상경에서 나라가 안정을 찾은 터에 또다시 천도라니 얼토당토하는 소리요. 일부 귀족 세력만 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을 어찌 나라가 안정됐다고 할 수 있단 말이요. 더군다나 일본국과 사절단을 교환하는 일이 중차대한 국사인 바에 해상 교류에 유리한 곳으로 도읍을 옮기자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이요. 지금도 일본국의 사절단이 왕래하는 데에는 불편이 없어. 당나라 조정과 북방 세력과의 전통적인 관계는 그럼 불편해도 괜찮다는 얘기요. 듣기 싫소합니다. 자, 어찌 됐든 동경 용원부로 도읍을 옮겨야 할 것이요. 대왕 마마, 결단을 내리시옵소서. 대신들 중에서 도읍을 옮기자는 주장이 우세하니 그 의견을 따를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구나. 동경으로 도읍을 옮기겠으니 경들은 절차를 밟아 천도를 추진하도록 하라. 지난 시간에 일본과의 교류에서 특히 발해의 특산품인 모피 교역이 대량으로 이루어졌다는 내용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일본으로 가는 배가 출항하는 곳이 바로 동경 용원부 지역이었기 때문에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서 이득을 얻은 귀족 세력 집단이 동경 천도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무렵의 문왕은 신체적으로 노쇠한 데다 장기 집권으로 왕권이 약화되어서 천도를 주장하는 귀족 세력을 장악할 힘이 없었을 것이다.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내용들은 워낙 자료가 없다 보니까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는 차원에서 추정해본 가설일 뿐 동경으로 천도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따로 존재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동경으로 도읍을 옮긴 문왕 대음무는 자신의 연호를 다시 고쳐 선포합니다. 짐은 그동안 사용해오던 보력을 폐하고 연호를 대응으로 개원하노라. 이 부분이 대단히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문왕 대음무가 처음 즉위했을 때 사용했던 연호가 바로 크게 일어난다는 의미를 지닌 대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유신, 즉 정치개혁을 깨하기 위해서 불교 색채가 강한 보력으로 연호를 바꿨던 것인데 또다시 애당초 연호인 대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제위 도중에 연호를 바꾼 사례는 많지만 예전의 연호로 되돌아간 예는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임상선 연구원의 얘기입니다. 737년에 문왕이 즉위하고서 처음 사용한 것은 대응이고 대응이란 연호를 사용하다가 774년에 보력이라는 새로운 연호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보력이라는 연호가 언제까지 사용하는지는 모르고 다만 792년 정효공주가 돌아가실 그 즈음에서는 대응이란 연호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연호로 봤을 때 문왕의 치세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774년 연호가 바뀌는 시점이 중요한 의미를 갖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연호를 새로 만든다든지 바뀔 때는 대내적, 대외적으로 어떤 중요한 정치적인, 사회적인 변동이 계기가 된다는 것을 상정한다면 대응이라는 옛 연호로 되돌아간 시점이 바로 동경으로 도읍을 옮긴 시점과 거의 맞아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정치 혁신을 표방하면서 내걸었던 보력을 버리고 다시 대응으로 돌아간 것은 문왕 말기에 이르러 일련의 개혁 정책이 한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이 아닌가 학자들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서기 793년 3월 발해의 제3대 임금이었던 문왕 대음무가 세상을 떠납니다. 56년 동안 햇수로 57년에 걸쳐 재위하면서 대조영과 대무예가 정복 활동을 통해 정복한 영역을 기반으로 해서 내치에 치중하여 발해를 동아시아의 강대국 반열에 올려놓았던 임금이 바로 문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왕 대음무가 세상을 떠난 이후 왕권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발해 조정은 심각한 홍역을 겪게 됩니다. 대흠무가 죽으니 사사로이 시호를 문왕이라 하였다. 아들 괭림은 일찍 죽고 족제 대원이가 왕위에 올랐으나 신당서에서는 문왕 사위의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을 족제, 즉 집안의 동생뻘인 대원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문왕의 장남이었던 대갱님은 일찍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임상선 연구위원은 장남 대갱님이 어린 시절에 죽은 게 아니었을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문왕이라는 분은 737년부터 793년까지 거의 50년 이상 왕위에 있었습니다. 이분이 왕이 즉위했을 때 나이를 최소한 20세로 본다 그래도 70 전후가 되는 노령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이로도 70이 적지 않은 나이인데 거의 1000년 전에 70 전후라는 것은 지금의 거의 100살이 넘은 그러한 정도의 나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오래 있다 보니까 그 아들인 괭님이라는 분도 사망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괭님이라는 분이 기록상에서는 일찍 죽었다 그러지만 이것은 어렸을 때 그런 것보다도 정상적인 나이로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남 대갱님이 적지 않은 나이가 되도록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왕 대음무가 워낙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일찍 죽었다는 표현은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는 의미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대갱님이 어린 시절에 죽지 않고 상당히 나이가 들어서 사망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우선 문왕의 넷째 딸이었던 정효공주의 묘비문 한 대목을 살펴보기로 하죠. 공주는 세상에 태어난 후 어려서부터 참으로 아름다우며 총명하고 영민하였으며 지식이 넓고 멀리 내다봐 궁중에서 본보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동궁의 누님이었다. 그 얼굴이 옥처럼 아름다워 정혜공주와 무궁화꽃 정효공주의 가족관계를 설명하기를 동궁의 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기록상에 결국은 동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혜공주 그 묘지에도 동궁이 있었고 정효공주 묘지에도 동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학계에서는 그 동궁이 바로 괭님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괭님이 문왕의 그 적장자인 괭님이 바로 동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생각해 본다면 정효공주 같은 경우에는 792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동궁이 있다고 나옵니다. 즉 그런데 그 다음에 793년에 문왕이 돌아가셨을 때는 괭님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정효공주 묘비에 동궁이 살아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문왕이 죽고 왕위 계승을 얘기하는 대목에서는 대갱님이 죽은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태자였던 대갱님은 정효공주가 죽은 시점에서 아버지인 문왕이 세상을 떠난 시점 그 중간에 죽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따라서 대갱님은 35세 전후에 죽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만일 태자인 대갱님이 죽고 없다면 장자 상속 원칙에 따라 대갱님의 아들 즉 문왕의 손자가 왕위를 이어받아야 하겠죠. 대갱님의 아들은 대화여라는 인물인데 아직 나이가 어렸겠죠. 이제 짐이 선왕의 유지를 받들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니라. 대소신료들은 선왕을 충성으로 모셨듯이 또한 짐에게도 충성을 바쳐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예, 대왕마마. 그러나 대원이의 왕위는 출발 단계에서부터 불안을 안고 있었습니다. 대원이가 어떤 절차로 왕위에 올랐는지를 알 길은 없지만 나이가 어리긴 했으나 적장자인 대화여를 옹립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고 더군다나 대원이는 문왕의 친아들이 아니라 방계의 혈족이었던 것이죠. 대원이가 문왕 이후에 즉위를 했지만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정상적인 왕위 계승자는 대화여가 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대원이가 이제 왕위를 계승하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원이는 왕위를 계승하고 나서도 내부적으로 여러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 반발이라는 건 바로 기존의 문왕을 중심으로 한 그 직계 세력, 정상적인 왕위 계승과 관련된 대화여를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에 의한 반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당서에 보면은 이 대원이라는 분이 왕이 되고 나서 1년 안에 죽음을 당한 것으로 나옵니다. 나이가 연소하긴 하나 엄연히 적장자인 태자가 살아있는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용상에 앉아 군림하는 것을 이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소? 그렇습니다. 일부 추종 세력의 권세를 믿고 왕위를 찬탈한 행위를 눈감아 준다면 이 나라 조정의 앞날에 그러한 불행이 또 되풀이되지 말란 법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찌하면 좋겠어? 왕실의 법통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옥좌를 본래 주인에게 되돌려 드려야지요. 하지만 이 패약한 군주 대원이를 추종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으니 우리의 뜻을 관철하기가 쉬운 일이겠어. 비상한 수단을 써야지요. 대원이를 도모하자는 얘기요. 조용히 하시오. 네, 그렇잖아도 날쌔고 힘센 역사 하나를 물색해 두었어. 들어오너라. 네가 거사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겠느냐? 염려 놓으십시오, 나으리. 이 나라 종묘 사직을 위해서 단칼에 해치우겠나이다. 결국 대원이는 권좌에 오른 지 1년 만에 살해당하고 맙니다. 신당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원이가 1년간 왕위에 올랐으나 의심이 많고 포악하여 국인들이 그를 죽였다. 괭림의 아들 대화여를 추대하여 왕으로 삼았다. 대원이가 실제로 성품이 포악하고 의심이 많은 인물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고구려의 경우에도 살해당한 임금을 한결같이 패덕하고 포악하다고 기술했던 데서 알 수 있듯이 왕을 살해할 명분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묘사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대원이를 살해했다는 국인, 즉 나라 사람들이란 어떤 세력을 지칭하는 말일까요? 이 나라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일반적으로 오늘날 말하는 일반적인 국민 시민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국인이 한 행동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국인이 바로 그 당시 왕이었던 대원이를 몰아내고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반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국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 발해의 지배 세력, 상층 귀족 세력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국인이라는 것은 대원이를 몰아내고 대화여, 즉 문왕의 손자인 대화여를 옹립하는 것으로 보아서 문왕의 직계, 기존의 문왕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세력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불과 1년여 동안 왕의 직위에 올라있던 대원이는 무슨 왕이라고 불렀는지 존호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역적으로 간주해서 사후에 아예 존호 자체를 헌상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존호가 있었으나 재위기간이 너무 짧아서 유실돼 버렸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에게 이름자 그대로 대원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이죠. 대원이를 죽이고 문왕의 손자인 대화여가 왕위에 오름으로써 일단 왕권이 적통을 회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문왕 말기에 상경에 있던 도읍을 무리하게 동경으로 옮기자고 주장한 세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소개해드렸죠. 그 동경천도를 주장했던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살해된 대원이가 아니었을까, 이런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날 문왕께서 일부 신료들의 잘못된 주장에 밀려서 도읍을 동경으로 옮겼으나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동경은 도읍으로 삼기에 너무 협소하고 외진 곳에 자리하고 있어서 문제가 많사옵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좋겠소? 대왕마마, 다시 상경으로 환도하심이 지당한 줄 아옵니다. 알겠소. 도읍을 다시 상경으로 옮기도록 하겠소. 대원이가 죽은 뒤에 이 대화여를 옹립한 국인 세력이 바로 상경으로 천도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상경으로 천도한 것이 대화여, 그 성왕을 옹립한 세력이라 그런다라면은 대원이는 바로 그 당시 수도였던 동경 지역을 근거지로 한 세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더 추측을 한다 그러면은 785년에 문왕이 동경으로 천도할 때 동경 천도를 주도한 세력이 바로 이 대원이 세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발해의 5대 임금 성왕 대화여가 즉위하자마자 도읍을 서둘러 상경으로 옮겨버렸다는 것은 애당초 동경천도를 주장했던 세력이 살해당한 대원이의 추종 세력이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상경으로 돌아온 성왕 대화여는 연호를 지어서 선포하는데, 짐은 중흥을 새 연호로 삼겠으니 신료와 백성들은 이를 따르도록 하라. 문왕의 연호가 크게 일어난다는 의미의 대응이었는데
성왕 대화여가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뜻의 중흥을 연호로 삼았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문왕 사회에 벌어진 조정 내부의 권력 다툼을 이제 어느 정도 정비한 상황에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자는 의미에서 채택한 연호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발해 중흥의 기치를 내걸고 다시금 상경으로 천도하여 정사를 이끌던 성왕 대화여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하고 맙니다. 발해 국왕의 계보를 알 수 있는 사료인 신구당서에는 대화여가 죽으니 시호는 성왕이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적혀 있을 뿐 그가 젊은 나이에 왜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났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어떤 기록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화에 이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은 대화여의 후손이 아닌 대숭린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째서 정상적인 왕위 계승, 즉 장자 세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성왕 대화여가 왕위에 올랐을 때 워낙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후사가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정상적인 왕위 세습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임상선 연구원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대화여, 즉 성왕이 즉위했을 때 나이가 10세, 15세 전후라 그러면 당연히 후손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대숭리는 대화여의 자손이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점에서 대화여를 끝으로 해서 문왕 직계가 단절됐다는 그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문왕 직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대숭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기록에서 대숭린을 문왕의 아들 또는 손자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사실은 좀 혼란스러운데, 여기에서 이 대숭린의 문왕과의 관계를 하나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이 그 뒤에 나옵니다. 대화여에 이어 발해의 제6대 임금의 자리에 오른 대숭린이 문왕 대음무의 아들이냐 손자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당서에는 대음무의 작은 아들 숭린이 왕위에 올라 연호를 정력으로 고치고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구당서 역시 대숭린을 문왕 대음무의 아들로 적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왕이 죽으면 왕위를 물려받은 다음 왕은 학렬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정해진 질서인데, 만일 대숭린이 문왕의 아들이고 그 전왕인 대화여가 문왕의 손자라면 대숭린은 조카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은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10대 왕인 선왕 대인수에 대하여 문헌 기록을 근거로 계산해보면 신구당서의 대숭린에 대한 기록이 잘못됐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임상선 연구원의 분석입니다. 대인수에 대한 신당서의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대인수가 왕위에 올라 연호를 건흥으로 고치니 그의 4대 할아버지 야발은 대조영의 아우이다. 이 기록을 근거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 그 직계로 따지면은 대조영의 아들이 무왕이고 손자가 문왕입니다. 그러니까 문왕의 결국은 손자뻘이 되는 것입니다. 4대니까요. 대인수가. 그런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앞에 돌아가신 간왕의 종부라고 나옵니다. 아저씨뻘인 것이죠. 그러니까 간왕은 5대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한 것을 이렇게 맞춰보면은 대화여가 바로 대조영으로 쳤을 때 4대 손이 되고, 그 4대 손이 되니까 결국은 선왕과 같은 학렬이 됩니다. 너무 복잡하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숭린은 자신의 왕위를 물려받은 이전의 왕 대화여와 같은 학렬이다. 즉 대화여의 동생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대화여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강왕 대숭린이 왕위에 오르게 된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가 일본에 보낸 국서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보고 숨쉬기만 하면서 구차하게 연명하는 사이에 갑자기 국상을 당하였습니다. 관료들이 의리에 감동되어 내 뜻을 꺾고 심정을 억제하기에 왕업을 계승하고 삼가 선열의 계통을 이었습니다. 왕실 또는 귀족들의 싸움을 보면서 은인자중하고 있었는데 신하들이 왕으로 추대하는 바람에 마지못해 왕위에 올랐다는 내용입니다. 제6대 임금이었던 강왕 대숭린은 14년 동안 왕위에 있었으니 단명했던 대원이나 성왕 대화여에 비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재위한 셈이었습니다. 대숭린이 즉위하자 당나라에서는 늘 하던 대로 발해왕에 대한 봉작을 내렸는데
뭐라고? 짐을 당나라 무관의 정삼품인 우효의 대장군으로 봉하고 발해군 왕이라 칭했단 말이냐? 당나라 사신은 돌아가서 너희들의 황제에게 전하도록 하라. 나는 발해군 왕이 아니라 발해국 왕이니라. 애당초 당나라에서 발해왕의 지위를 낮춰서 군왕이라고 했다가 문왕 시기에 국왕으로 진봉시켰는데 대숙린에게 다시 군왕으로 책봉하자 대숙린이 당나라 조정에 항의한 것입니다. 누차 얘기했듯이 책봉이라는 것이 형식적인 애교 의례에 불과하지만 당나라가 발해왕을 국왕으로 칭했다는 것은 발해를 대외적으로 독립국가로 인정했다는 의미가 되죠. 발해에 사신을 보내 대숙린을 책봉하여 발해국 왕으로 삼았다. 대숙린이 세습할 적에 다만 군왕과 장군만을 제수하자 대숙린이 사신을 보내 도리상 그럴 수 없음을 피력하므로 다시 책명을 더 내렸다. 대숙린의 항의를 받고 다시 발해 국왕으로 격상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강왕 대숙린과 일본과의 교섭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발해왕과 일본왕이 서로 주고받은 국서를 보면 사절단의 인원 제한과 사신 파견의 연한 문제가 주요 사안으로 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후기에 실린 국서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발해국왕 대숙린이 전합니다. 옛날에 우호 관계가 이어지기를 바랐는데 다행히 왕래를 허락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보내는 사신의 수를 20명을 넘지 않도록 제한했습니다. 기한의 길고 짧음은 그쪽의 재량에 맡기되 어떻게 정하였는지 이번 가을에 사신을 보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천황이 삼가 발해국왕께 안부를 묻습니다. 발해국왕께 사신을 보내 교빈 기한을 6년으로 정하였는데 이렇게 정한 것은 본래 오가는 길이 험하고 어렵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피치야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니 너무 늦다고 재촉하지 말기 바랍니다. 일본 국왕께서 보내주신 물품은 잘 받았습니다. 이번에 보낸 조서를 받고서 6년을 기한으로 정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보내는 물건은 특별히 진귀한 것은 없으나 정성을 담아 보내드리니. 그러니까 발해와 일본 사이에 사절단의 인원수를 제한하는 문제, 그리고 사신을 몇 년마다 보내느냐 하는 기한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였다는 사실, 그리고 양국 간의 교류에서 일본보다는 발해가 더욱 적극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발해가 정기적으로 가기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일본에서도 답방사도 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8세기 후반 정도 되면 일본에서의 답방사가 거의 끊어지고 발해 쪽 사신만 가게 되는데, 이 9세기 말 문왕 사후 그 대숙린 즉위 전후 한 시기까지는 도리어 발해 쪽에서 사신단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 이 당시 발해와 일본 간의 그 사신 교류를 보면은 760년 전후에서 그 전까지는 어떤 군사적인 교류 정보 교환이 주였지만 그 뒤에는 경제적인 교류가 중심이었다고 이제 학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후 발해와 일본은 사신의 파견 연한을 12년으로 정하게 됩니다. 사절단을 보내 일본에 대한 모피 수출 등의 무역을 해서 이득을 챙겨오던 발해로서는 타격이 적지 않았겠죠. 이처럼 일본이 사절단의 인원과 파견 연한을 제한한 것은 발해 특산품의 수입과 일본 특산품의 수출을 따져볼 때 수지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멀리서 풍랑을 헤치고 찾아온 대규모의 발해 사절단들을 박대할 수 없어서 잔치를 베푸는 등 후하게 접대를 하다 보니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귀족들 사이에서 발해 모피를 두고 경쟁하는 풍토도 문제였습니다. 드디어 일본 조정에서는 이른바 모피 착용에 대한 칙령을 내리는데 5위 이상의 관직에 있는 자만 호랑이 가죽을 착용할 것이며 3위는 표범 가죽을 착용하고 참위 이상의 관료들에게는 담비 가죽을 허용하고 곰 가죽으로 만든 건 역시 5위 이상에게만 허용할 것이다. 하지만
이후로도 발해의 모피가 시장에서 판매되는 바람에 그런 칙령이 먹혀들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대승린이 즉위한 지 14년 만에 죽자 그의 아들 대현우가 왕위에 올라 제7대 임금 정왕이 됩니다. 이제 비로소 왕위가 장자계승의 전통을 회복하여 안정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정왕 역시 3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어서 정왕의 동생 대현의가 왕위에 올라 제8대 희왕이 됩니다. 정왕 사후에 희왕이 왕권을 계승하는 과정에서도 왕실 내부에 갈등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희왕 3년에 일본에서 온 사신편에 국서를 보내려고 했는데 발해 조정의 국서는 지금까지 지켜오던 평상시의 관례에 어긋납니다. 소위는 이 국서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일본 사신이 국서의 형식을 문제 삼아서 수령하지 않고 빈손으로 일본으로 돌아가 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희왕은 3년 뒤에 왕휘렴이라는 사신을 일본에 파견합니다. 그러자 일본 왕이 3년 전의 그 사건을 두고 왕휘렴을 실문하게 됩니다. 3년 전에 우리 일본 사신을 발해에 보냈는데 발해 조정의 국서가 예의에 어긋났으므로 가져오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발해와 우리 일본이 그동안 우호를 맺어 사신이 왕래한 지는 그 유래가 오래됐는데 어찌하여 옛날의 사례에 어긋나게 하였는가? 발해 사신 왕효렴은 대답하라. 세대가 변하고 왕이 바뀌어서 지난날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사옵니다. 지금 올리는 국서는 평상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을 것이옵니다. 세대가 변하고 왕이 바뀌어서 불과 3년 전의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대답이 뜻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대현이는 정왕을 몰아내는 싸움을 벌였고 패배한 옛 신하들과 귀족들은 제거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국정을 인수할 수 없었을 것이다. 대현이는 왕위에 올라 이를 수습하느라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일본 측의 항의를 받고도 3년이 지나서야 사신을 보냈을 것이다. 물론 이 역시 일본 사서인 일본 후기에 나타난 기록의 정황을 근거로 해서 추정해본 가설입니다. 이때 일본의 사신으로 갔던 왕휘렴은 발해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발해국의 사신 왕효렴 등이 바다 가운데서 역풍을 만나 표류하다가 되돌아왔다. 배의 노가 부러져 다시 사용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큰 배를 골라 사신을 태워 보내게 하였다. 일본 후기에는 왕휘렴에게 큰 배를 주어서 다시 출발하게 한 것으로 기록하였는데 바로 뒤에는 이런 기록이 보입니다. 발해의 대사 종3위 왕효렴이 죽었다. 천왕은 조서를 내려 왕효렴은 우리 일본 조정에 교빙을 닫고 큰 바다를 건너 되돌아가 미처 자기 나라 왕에게 아뢰지도 못하였으니 이는 하늘도 바라는 바가 아니었을 것이다. 한스럽게도 사신의 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으니 짐의 마음이 매우 슬프다. 마땅히 정3위의 관작을 추증하니 죽어 영원히 있으면 저승에서라도 밝게 빛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서기 817년 발해의 제8대 임금이었던 희왕이 죽고 그의 동생 대명충이 왕위에 올라 제9대 간왕이 됩니다. 그런데 또 간왕이 즉위한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간왕의 숙부뻘인 대인수가 왕위에 올라 제10대 선왕이 됩니다. 장기 집권을 했던 문왕이 죽고 나서 25년 동안에 무려 6명의 왕들이 갈린 셈입니다. 이들의 평균 재위 기간이 4년 정도에 불과한데 그 중에서 강왕 대승린이 14년 동안을 왕위에 있었으니 그를 뺀 나머지 왕들은 1, 2년 만에 죽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그 기간은 거듭되는 내분과 왕위 쟁탈로 대단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왕 대인수는 이처럼 혼란했던 발해를 안정시킬 능력이 있는 임금이었을까요? 문왕이 793년에 돌아가시고 819년 선왕이 즉위하기 전까지 20-30년간은 여러 왕이 교체되면서 어쨌든 발해 내부적으로는 불안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선왕의 출자를 본다면 선왕은 바로 대조영 직계가 아닌
새로운 왕기였습니다. 즉 대조영의 동생인 대야발의 4세손이라고 나옵니다. 선왕의 즉위라는 것은 발해 사회에 있어서 왕계가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왕의 즉위라는 것은 그 전에 발해 사회하고는 또 상당한 변화를 나타냅니다. 선왕 대인수는 12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왕위에 있었으나 중국으로부터 발해가 해동 성국으로 불릴 만큼 영토를 확장하고 내치에 힘써서 발해 역사상 최전성기를 맞이하도록 이끌었던 임금이었습니다. 이제 짐이 즉위하였으니 마땅히 주변 나라들의 이 사실을 알려야 할 것이다. 이계상은 사절단을 이끌고 당나라 조정에 들어가 두 나라 사이의 우위를 더욱 돈독히 하고 돌아오도록 하라. 예, 대왕 마마. 대사로 임명된 이계상은 26명의 사절단을 이끌고 당나라 조정으로 들어갔는데 당원종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대인수를 발해국 왕으로 책봉합니다. 강왕 대승린을 발해 군왕에 책봉했다가 항의를 받고서야 뒤늦게 재차 책명을 내려 국왕으로 인정했던 사례에 비춰보면 이례적일 만큼 신속한 책봉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당나라 조정은 이정기의 손자 이사구와 팽팽하게 대치 중이었는데 이를 감안해서 이전부터 이정기 세력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발해에 대해서 환심을 사둘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산동 반도의 터전을 잡고 독자적 세력을 키워가고 있던 고구려 유면 이정기 일가가 구축했던 왕국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속칭 이정기 왕국이라도 불리고 혹은 제나라라고도 불리는 이정기 집단과 발해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그 행로를 따라가 보기로 할까요? 그래, 당나라 조정에 갈 사절단은 준비가 되었느냐? 예, 대왕 마마. 모두 떠날 채비를 마쳤사옵니다. 자, 그럼 당나라 황제에게 전할 국서를 줄 터이니 받아가도록 하라. 그럼 신어명을 받잡고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겠사옵니다. 가자! 발해에서 당나라 조정의 조공을 하러 떠날 때 그 사절단의 규모가 적게는 몇십 명에서 많으면 수백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 중에는 당나라에 공부하러 가는 유학생이나 승려도 있었고 발해 사신들이 일본에 갈 때처럼 상당수의 상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발해의 수도를 상경 용천부로 가정할 때 수도가 내륙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 배를 탈 수 있는 강가에까지는 육로로 이동해야 했겠죠. 동북쪽의 상경에서 출발하여 압록강 줄긴 임강까지 가는 데만도 여러 날이 걸렸을 것입니다. 자, 드디어 강가에 도착했다. 사신들은 배에 오르기 전에 말과 수레부터 배에 싣도록 하라. 예. 동국대 윤명철 교수에 의하면 발해 사신이 육로로 이동해 와서 배를 타고 출발하는 기점이 압록강 줄기의 임강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백 명의 사신을 태우고 우마차를 비롯한 짐까지 싣고 가자면 꽤 여러 척의 배가 선단을 이뤄서 강을 따라 출발했겠죠. 지금 발해 사신이 출발해 가고 있는 이 길이 발해의 5갈래의 길 중에서 당나라 조정에 조공하러 가는 길, 즉 조공도가 되겠죠. 동국대 윤명철 교수로부터 조공도를 통한 발해 사신들의 행차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기로 하죠. 발해 수도에서 떠나야 되는데 발해가 가장 번성했던 상경을 생각해 될 겁니다. 이 지역에서 출발하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발해 내륙 지방으로 통과하다가 일단 강을 타고 내려오게 돼요. 강을 처음 강가에서 배를 타는 곳이 임강이라고 그러는데요. 백두산에서 압록강을 타고 내려다 보면 그 중간쯤 되는 부분에 임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끝에까지 가는 것이죠. 거기서 배를 갈아타고 쭉 내려다 보면은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였지만 실질적인 수도였던 국내성 앞을 통과하게 됩니다.
압록강 하구에 가면은 현재는 단동 시인의 외곽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박작구라고 있습니다. 박작구는 고구려 시기에 박작성과 서안평성이 있던 곳입니다. 현재의 지명으로 얘기하자면 단동과 신의주 사이에 이성계의 위화도 해군으로 유명한 위화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서 북쪽으로 조금 더 가면 압록강으로 흘러드는 애하라는 강이 있고 그 강의 삼각주 언저리에 위치한 곳이 바로 발해 시대의 박작구입니다. 자, 배를 갈아타야 한다. 못 들하느냐? 우마차와 짐들을 빨리빨리 옮겨 싣도록 하라. 거기서부터는 바다로 항해해야 하기 때문에 강에서 탔던 배를 이용할 수는 없겠죠. 돛을 올리고 키를 잡아라. 바다 항해에 걸맞는 선박으로 갈아탄 사절단이 박작구를 출발해서 요동반도의 남쪽으로 뱃머리를 향한 채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압록강 하구를 끝까지 내려온 다음에 어떻게 되면 그 요동반도의 남쪽을 타고 내려가는데요. 고구려 시대 때도 그 해양 방어 체제로서 성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압록강 하구를 출발해서 중간쯤 가게 되면은 석송도라는 섬이 있는데요. 그 석송도는 바로 유명한 고구려 석성이 있었던 곳이고 당나라와 고구려 군대가 싸움을 하던 곳입니다. 석송도 앞을 통과해서 가다 보면은 결국은 요동반도 끝인 대련에 도착하고요. 대련에서 다시 가게 되면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여순이 있습니다. 여순항구 있는데 그 당시 때는 마석진이라고 그래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조선 시대 때부터 항구로 사용되던 곳입니다. 이 마석진을 경유하여 산동반도로 향하면 요동반도와 산동반도를 연결해주는 섬들이 징검다리처럼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섬 군락 지역을 요즘 명칭으로는 묘도군도라고 하는데 발해시대 당시에는 노철산수도라고 불렀습니다. 일본에 갔던 발해 사신들이 풍랑을 만나 표류하기도 하고 태풍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던 데 반해서 서해안을 통해 당나라에 갔던 사신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심이 얕고 연안을 따라 항해를 했을 뿐 아니라 중간중간에 섬들이 있어서 동해바다 항해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게 배를 운항할 수 있었겠죠. 이 섬 지역들을 하나하나 통과하게 됩니다. 그 섬 중에서 유명한 곳에는 이를테면 오호진이라는 곳도 있는데 역시 고구려와 수단 간의 전쟁이 벌어질 때 중요한 전략 기지였던 곳이죠. 이 지역은 현재도 수심이 얕은 곳은 7, 8m밖에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때는 아마도 수심이 더 낮았을 겁니다. 그래서 발해인들은 바로 이 묘도군도를 징검다리를 삼아서 결국 산동반도 북동쪽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항구인 그 당시 때 등주항에 도착합니다. 드디어 발해 사절단 일행이 산동반도의 등주에 도착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들어오신 청취자라면 익숙한 이름일 것입니다. 고구려 시대에 수나라나 당나라 수군이 고구려를 공격할 때 전진기지로 삼았던 곳이 바로 이 등주였고 발해의 제2대 임금 무왕이 당나라를 선제 공격할 때도 공격 목표로 삼았던 곳이 또한 산동반도의 등주였습니다. 난 이것 평로지청 절도사의 명을 받고 입항 선박을 조사하는 관리인데 당신들은 어디서 오는 길이요? 나는 발해국 대왕마마의 국서를 봉대하고 당나라 황실에 가기 위해 사절단을 이끌고 온 발해국 대사 이계상이요.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어. 사절단 명부와 인원을 대조한 다음에 객관으로 모시겠어.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출입국 절차를 밟는 것인데 이 지역의 맹주인 절도사가 바로 고구려 유민 출신의 전설적인 인물 이정기였고 그 지위가 그의 아들과 손자로 세습됩니다. 그 무렵 산동반도는 발해뿐만 아니라 신라의 사신들이나 상인들이 드나드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발해나 신라 그리고 일본 사신이 당나라 조정에 들어가자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바로 그곳이었는데 말하자면 이정기 일가는 외부에서 온 사신들에 대한 영사 업무를 비롯해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물품 거래의 상권을 거머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나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당시 때 통일된 신라와 함께 발해 문제거든요. 이 신라 발해 사신 내지는 상인들이 도착하는 지역이 산동반도 지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동반도 북부의 등주항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등주에는 발해관과 신라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나라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이쪽에 있는 절도사 내지는 관리를 통해서 양쪽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랬을 때 바로 이정기 같은 경우는 발해와 신라인들의 사신과 그 다음에 상인들에 관한 그 기본 영사 업무와 그 다음에 숙박, 그 다음에 무역에 관한 그 업무들을 관장하는 권리를 준 것이죠. 등주에는 발해의 사신들이 묵을 수 있는 발해관이라는 객관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신라 사신들을 위한 신라관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먼 길을 온 발해 사절단은 일단 등주에 도착한 다음 발해관에서 하룻밤 객고를 풀겠지요. 이튿날 수백 명에 이르는 발해 사절단 중 대사를 비롯한 20-30명의 사신들은 중국 황궁이 있는 장안으로 출발합니다. 가자! 물론 수레에는 발해 왕실에서 가져온 진귀한 특산품이 실려 있습니다. 대체로 중국 황궁에 가져가는 사절단의 물품들은 대단히 값비싼 물품들이었습니다. 발해 국왕이 보낸 국서와 귀한 물건들은 고맙게 잘 받았느니라. 여봐라, 저 발해 사신들에게 기규에 따라 차등 있게 선물을 전해주도록 하라. 발해 사신이 가지고 갔던 물건에 대응해서 중국의 황제가 답례품을 건네줌으로써 황실 간의 교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절단 일행이 당나라의 귀족들을 상대로 별도로 물물 거래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국가 간의 교역을 의미하는 호시라고 부릅니다. 동국대 사학과 정병전 교수의 얘기입니다. 이 발해 사신이 갈 때 아마 수백 명은 갑니다. 그중에 상인이 있어요. 그는 전통 중국과 조공을 맺는 경우는 정식 사절단의 경우도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 상태에서 그 이제 수백 명이 오면은 변경, 이제 그 중국으로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 들어온 그 입국한 그 지역에 대부분은 머무릅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일부 한 수십 명만 그 황제한테 진상할 것만 들고 수십 명만 장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 사람들도 거기서 고급품을 거래하고 옵니다. 이 사람들의 중심은 이제 진상을 하면은 황제가 그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교육 내용이고,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거기서도 호시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당나라 조정으로 들어간 20-30명의 사절단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단원들은 등주의 객관에 남아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자, 이것이 바로 발해 특산품 모피입니다. 담비 가죽은 없어? 물론 있지요. 자, 이것 보시오. 일본 왕실 귀족이 금은보화를 주고도 구하지 못한다는 발해 특산 검은 담비 가죽입니다. 나한테 장안에서 가지고 온 비단이 있는데 값을 쳐서 교환합시다. 어디 비단 보퉁이 한번 풀어보십시오. 발해 사절단 중 등주의 객관에 남았던 상인들은 호시를 통해서 당나라나 신라 등지에서 온 상인들과 물물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발해 상인들이 가지고 갔던 물품 중에는 구리나 철 같은 광물들도 있었다는 것이 윤명철 교수의 설명입니다. 바로 산동반도에 있는 그 이정기 세력과 발해인들 간의 숙동무역이라고 그래서 숙동무역, 즉 우리가 있는 구리무역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볼 때 구리는 기본적으로 있었고요. 그러니까 발해 같은 경우는 철이라든가 구리라든가 재련 산업이 발달했거든요. 그러니까 발해에서 당나라에 사신을 보낼 때 상인이 포함된 대규모 사절단을 구성하게 되는데 그중 대사를 비롯한 공식 사신들은 당나라 궁궐에 들어가서 왕실 간에 물품을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당나라 조정의 귀족들과 물품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